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월 소득은 31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에 살아야 하고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만 5천 명. 지난 5월 지원 대상을 모집했지만 현재까지 3,300여 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2만 9천여 명이 지원했지만 7,300여 명이 자격 미달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2만 5천 명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2만 1,700명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 달성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한 거죠. 이처럼 자격 미달자가 많은 것은 최근 치솟은 월세 가격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입니다. 이 지역의 평균 월세는 8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월세 60만 원으로는 방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에 70에서 80 사이예요. 관리 포함해서. 근데 빈 방이 없어 거기는 다. 그리고 한 7, 8년 된 것도 이 엘리베이터 있고 잘 돼 있는 데는 보통 70 정도 줘야 돼요. 좀 올랐어요. 한 2, 3년 전에 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세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웬만하면 월세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세 한 7, 8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준을 높여서 모든 이런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월 124만 원 이하 등 서울시 지원 조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더구나 서울 지역 월세가 타 지역보다 높다 보니 지원자가 적어 결국 서울시에 지원되던 국고 보조금 23억 원이 감액돼 지방으로 재배정됐습니다. 나름 통계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랑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실태조사가 정말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그렇게 예산 처리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지방의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방언 논리인 거고 저는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청년 월세 지원 정책. 현실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추석 준비에 장 보러 나갔다가 들썩이는 물가에 부담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게 되면 대형마트보다 7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27개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전통시장 29만 5천 원, 대형마트 36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체 조사 품목 27개 가운데 21개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소와 수산물, 육류에서 가격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고사리와 깐도라지 400g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는 5천 원대인데 대형마트는 14,000원으로 3배 정도 비쌉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는 물건도 다양하고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문도 있고 해서 재래시장 그래도 많이 조금 이용하고 50% 정도는 이용해. 지난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0.1%, 대형마트는 1.1% 올랐습니다. 다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장마와 폭염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사과는 전통시장의 경우 24%, 대형마트는 18%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가시는데 놀라고 가시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저도 장사하는 일에 제일 지금이 비싼 것 같아요.
사과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몇 군데 선물할 때도 있는데 조금 부담이 돼요, 솔직히. 예. 들썩이는 물가에 좀처럼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요즘.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신선하고 저렴한 장보기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안에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행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산 135 터널에서 징수하고 있는 혼잡 통행료. 폐지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통행료 면제 실험에 이어 정책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혼잡 통행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는 혼잡 통행료 면제 실험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더니 통행 차량이 늘고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통행료 안 받으니까 차가 너무 정체가 돼요. 무조건 공짜다 하니까 많이 오기 때문에 통행료 받는 게 정상이라. 두 번째는 한쪽 방향만 면제하자는 의견. 다시 말해서 혼잡 통행료인 만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만 징수하자는 것. 저는 들어오는 것만. 왜죠? 아니 나가는 거는 혼잡한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다른 지역과 달리 남산터널에서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오히려 혼잡 통행료 징수로 특정 시간에 더 체증이 유발된다는 이야기. 2,0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서울인데 여기만 받는 건 형평성 좀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끝으로 남산 135 터널뿐만 아니라 징수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든 길목마다 징수하거나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서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10월 말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보고 추가로 공청회나 전문가 자문회의도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가을 축제가 마련됩니다. 서울광장은 물론 노들섬과 청계광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문은 먼저 잠실체육관에서 엽니다. 25개 자치구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서울생활예술 페스티벌이 그것. 자치구 대표 생활예술 동호회 40개 팀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K-팝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0월에는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한강 노들섬 클래식이 열립니다. 발레와 오페라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1,800석 규모의 객석을 마련하고 돗자리석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아트 페스티벌 서울을 개최합니다. 예술 장르를 서울 시민이나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페스티벌로 서울 생활 주간 선포식과 함께 25개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 야외 공연 축제인 서울 거리 예술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시청 사거리 구간부터 무교동 사거리까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시에선 취업 자리가 없어서 구직난을, 또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도시의 미취업 청년을 농가와 연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블루베리 나무 수십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잡초를 뽑는 일꾼들은 요즘 농촌에서 보기 드문 한국인 청년 부부입니다. 제주도에 살던 이들은 귀농을 준비하며 일을 찾던 중 도시 농촌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농장에서 반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꾼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와서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잡채탕을 통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귀농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농가 일을 먼저 해봄으로써 이제 시행착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로. 구인난을 겪던 농가도 도농 일자리 사업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급여 차이 없이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항상 그 인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분 도시에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소개가 돼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보다는 훨씬 원어적인 소통이 원활했고, 근데 그분들보다는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통해서 내일처럼 자기 일처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도농 상생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전북과 경북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는데 취업 연계 인원이 1년 만에 2배 넘게 느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가 일자리로 취업한 34살 이하 남성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올해는 상용직 1,700여 명과 일용직 4만 7천여 명이 해당 사업을 통해 전북 고창과 임실 등 농촌 5곳에 취업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는 사업 활성화 요인으로 지역 일자리 센터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제때 인력을 연계시켜주면서 귀농 귀촌 인구 확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지 않나. 미취업 도시 인력과 구인난 농가를 살리는 도농 일자리 지원 사업. 전북과 경북에서 시작된 농촌 일손 도우미 사업은 충남과 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늘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포럼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은 대략 20만 가구. 이 가운데 한 번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2만 가구 10%에 이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상영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시간당 100mm급 이상의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위험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 해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는 침수 경험이 있는 지역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2회 이상 침수가 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은 동작구가 24.4%로 가장 많고 양천구와 관악구, 강서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0mm 강수량을 기준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관악구가 9.1%로 가장 많고 강북구와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반지하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동작구가 가장 많았으며 관악구와 강서구, 양천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침수 흔적은 낮았지만 침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는 물막이판 설치가 제안됐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은 17%, 지하 주차장은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 반대 등으로 설치율이 낮은 만큼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필요 지역을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관련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지하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 재난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막이판 설치가 또 다른 침수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수 관고 정비 등 근본적인 치수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물막이판은 일시적이고 물길을 전환시키거나 해서 그 지역의 침수 피해는 막을 수가 있는데 결국 저지대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도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 주변 지역의 침수를 완화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려면 누락 없이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40cm인 물막이판 높이를 50cm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소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제정된 조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사업 지원,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과 피해 조사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목숨을 끊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에 막혀 진전이 없었던 김포공항 일대의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지 시각 17일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에 방문해 고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항공기구의 샤키타노 의장은 지난 1951년 제정된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안전성 평가와 고도 제한 완화 연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오는 2028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 지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1.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사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가 모두 2,4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20억여 원이 지급됐는데요.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2호선 사당역으로 총 6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